네, 2부에서는 별거 없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쓰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 벤 버냉키 의장이 보여줬던 어떤 그 무엇이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마음을 좀 비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표정을 통해서 좀 읽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저렇게 나를 압박해. 대통령 무서워. 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나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지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나는 FOMC의 수장으로서 지금 통화 정책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분석대로 내가 전개 나가는 거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네가 마음에 안 들면 까짓건 나 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 후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 나는 뼛속까지 을인가 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부딪힌다든가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언니 나는 을인가 봐. 나 그냥 언니 그냥 깨갱했어. 그냥 한다고 했어. 너 왜 그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불리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당했니? 언니 그냥 뭐 내가 뭐 힘이 있나 뭐 그냥 당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언니 나는 이 DNA가 을인가 봐. 을의 민족인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을의 민족인 분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무서워서 금리 인하하지.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를 해주면 뭐 최소한 그 자리는 지키게 될 테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화가 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퍼팅인지 피팅인지 그거를 못하는 골퍼와 같다는 등 기타 등등 얼마나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괴롭혔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명줄이 줄어듭니다라고 할 정도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람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주에 역마살이 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사주에 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관이라는 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직업들. 근데 저는 사주에 관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더니 제 사주에 관이 없다. 그러니까 역학하시는 분들이 제 사주를 딱 보시면 남자가 없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제 명함을 보시더니 아이고 명함이 사주 따라갔군요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역마살이 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 생활에 이렇게 몸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주에 관이 없어서 프리랜서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직 생활 했단 말이에요. 증권사를 4군데나씩이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지점장이 만약에 갈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손님이 손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좌 빼주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 내에서 상사랑 뭔가 문제가 꼬이면 어쨌든 상사니까 견디죠. 견디고 이겨내진 못하지만 참습니다. 참고 또 참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은요. 이 참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점장이 저를 갈구고 저 1999년도죠.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일주일 동안 살이 7, 8kg가 빠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너무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고비가 딱 넘어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요. 이전에는 지점장 앞에 가면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깨갱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요. 지점장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미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여기 떠날 거라는 생각을 이미 이제 물론 내가 여기를 회사를 그만둬야지라고 딱 결정은 내리진 않지만 이미 저는 은연중에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한 거죠. 나 그만둘 거야.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을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많이 내려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오로지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뭐 핑계는 뭐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뭐 위안화 가치를 하락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또 해먹기 위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예인병아 그래 나 잘라라 그래 그런 어떤 마음을 약간 비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제가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절대 내놓지 않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원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9월 달에 지난번에 25bp 인하했죠? 다가오는 9월 달에 75bp 인하하면서 한 번에 그냥 1%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금리 인하 단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날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시장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 우려감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일단 상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자들은 뭐냐면 금리 인하가 그냥 필요한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너무 하고 싶어서 금리 인하를 저렇게 원하지만 투자자들은 증시가 하락하는 게 싫어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원하고 또 하나 이제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제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즉 그 큰 그림을 시장이 읽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지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건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써먹는 게 바로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허한 마음이라든가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무언가를 딱 캐치해서 그거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그 사람 지갑을 열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봐. 제롬 파월 저 새끼가 금리를 인하를 안 하네. 언제 인하하나? 증시가 하락하니까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그래서 제롬 파월 보란 듯이 중국을 공격하고 증시가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다시 부양될 거니까 나는 대통령 될 거고 이런 플랜을 읽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명 반격이죠, 반격.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당장 중국이 먼저 보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보복을 뛰어넘어서 역공이라고 합니다. 역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카드를 읽었겠습니까? 트럼프 나도 물론 힘들지만 나는 미련이 없어. 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ED 의장 뭐 2번 하고 싶겠습니까? 나 같으면은요,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목숨을 걸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게 없거든요. 즉,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앞으로는 내가 시장을 하락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의 똥줄을 쫄깃쫄깃하게 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을 누가 씁니까? 시진핑이 쓰고 있고요. 그 전략을 또 누가 씁니까? 김정은이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쓰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 그런 상황들을 김정은이가 이용해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보여줄 키가 없습니다. 보여줄 카드가 없어요. 자,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총재 심포지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 전망은 좋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한몫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역공을 펼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메랑이라는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부메랑.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 잘난 맛에 여기저기 싸질러 놨던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고, 모욕하면 안 되고, 정 만들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요, 성장 지속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냥 확약을 해라. (9월) 달에 75bp 혹은 1% 하겠다. 이렇게 해라.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였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 전망은 좋다라고 얘기했고 적절한 금리 조치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미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열받았어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파월 의장 중에 누가 우리의 더 큰 적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옐런 의장을 제껴놓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입으로 적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아군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중국 시진핑한테 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중이니까. 그러나 같은 미국 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어찌 보면 아군까지 적군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앞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뭐 중국의 금융위기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중국의 금융위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막 나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아니죠. 쥐가 뭐 코너에 몰리면 뭐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수치가 막 올라간다든가 어느 정도의 막 그 자기 상황대로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표현으로 빡 돌거든요. 빡 돌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막 달리게 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만큼 막 달릴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좀 자제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중국의 금융위기도 걱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는 앞으로 더 막 나갈 가능성이 무섭고요. 왜 그게 무섭냐면 여전히 우리는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지르는 그런 행동들, 말들 속에서 결국 피해보는 거는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오히려요. 중국의 금융위기는 심플해요. 그거는 뭐 터지면 되거든요. 막말로. 터졌어. 예상했던 게 터졌어. 그러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가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몰리다 보니까 막 나가서 막 지르는 어떠한 그 멘트들이라든가 행동들이 증시를 줄렁줄렁하게 만들면 그거는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브라질로 넘어가면은요, 제가 앞으로의 금융위기는 물론 미쓰리 생각에는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있다. 단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거를 외부에 유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입막음을 하고 있다. 자,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게 중국에서 지난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사태처럼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됐어요.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터져서 그게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영향을 주고 또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금융상품, 또 다른 자산 이런 상품들에 영향을 주는, 즉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브라질이요. 최근 한 달간 브라질 펀드 수익률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0.48% 하락했다고 합니다. 왜 하락했느냐? 해외 펀드 중에 가장 저조한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있죠? 아르헨티나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10월 27일 날 대통령 이제 본선거 하는데 대통령이 바뀔 위기에 있어요, 지금. 이게 위기라고 표현하기 웃기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엔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나라까지 좀 같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뭐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뭐 내부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혼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혼란이 오래 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문제들이 터지면 그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브라질 문제. 예,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도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만약에 여러분 영국에서 메이 총리가 아니라 그때 메이 총리가 아니라 보리스 총리가 됐다면 이미 어찌됐든 간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해 3월 29일 날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겠죠. 그런데 메이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영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총리 자리에 앉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브렉시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게 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메이 총리가 아니라 뼛속까지 브렉시트를 원했던 보리스 총리가 그때 총리가 되면 이미 3월 달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일단락 됐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음이 되든 떡이 되든. 그런데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그때 메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렇게까지 지금 딜레이 돼서 10월 말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10월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 문제도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그 윤곽이 나올 거라고요. 뭔가 10월 말,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쪽으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노이즈가 터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하락했던 이유는 무역 분쟁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8월 24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그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투자자들은
아, 그래?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9월 달에 협상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완화되면 시장이 좋아질 거야 라고 환상을 다시 장밋빛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장밋빛 꿈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지금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유동성 때문인 건데 이거를 자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진단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을 못 보는 겁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이렇게 주변 보지 못하게 이렇게 눈으로 막아놓는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는 거의 매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써드릴게요. 자, 어찌어찌해서 이날 8월 23일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쿵 하고 붙었지만 세게 붙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9월 달에 워싱턴에서 협상하고 뭐 또다시 좀 뭔가 완화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10월 달에 뭐가 대기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대형 사건들 노딜 브렉시트가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만 보고 있다면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될 것 같아서 우리가 쪼개면서 주식을 사는 순간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로 작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9월 달에 증시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무라가 저와 똑같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살벌한 의견을 냈는데 그 얘기도 다시 전해드릴게요. 자, 브라질 이렇습니다. 자, 중국의 반격, 중국의 역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3일 저녁에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자, 미국이 지난번 상하이에서 7월 말에 미중 무역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자 9월 1일부터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8월 13일 날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2월 15일로 미룬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죠. 그러나 그때 중국에서는 니네 만약에 9월 달에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 우리 보복관세 할 거라고 이미 선전포고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 7월 말에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고 미국이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충격적이었어요. 증시가 하락했어요. 자, 그러자 8월 13일 날 일부 관세가 12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관세는 12월 15일로 즉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는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의 위축을 줄까봐 12월 15일 날 연기했습니다만 나머지는 9월 1일 날 관세 부과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8월 13일 날 이렇게 일부 제품이 12월 15일로 연기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니네 미국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기만 해봐. 우리 보복할 거야라고 이미 이 중국의 역공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공이 아니라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8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 12월 15일 날 연기한다 그랬을 때도 바로 그 뒤에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니네 9월 1일 날 관세 부과하기만 해봐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12월 15일로 연기된 것처럼 보여서 뭔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어떤 제품들은 이미 9월 달부터 관세 부과를 받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거는 아예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하지 말라는 걸 원하는 거였구나. 그럼 중국이 보복한다고 했으니까 그 보복 카드 나오겠죠. 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약간 좀 화가 난 이유가 중국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면서 무역 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 멋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지금 홍콩 문제를 거론하면서 홍콩 문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를 막 섞어찌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만에다가 미국이 무기를 팔았죠. 중국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제가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분명히 중국 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제가 전문가라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시진핑 잘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미국이 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 베이다이어에 참관한 전문가라면 시진핑 파이팅 잘하고 있어 이거죠. 자, 그리고 홍콩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미 홍콩은요 평화 시위를 하기로 했고 당장 나온 뉴스가 지하철역 근처에 인간띠를 쭉 엮는다. 인간띠를 엮는다고 시진핑 주석이 무력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카드를 내놨어요. 홍콩을 경제적으로 조져버리자. 그리고 선전을 키우기라고 했습니다. 선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 결정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3일 저녁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는 이 사시 연대기 방송을 녹음하고 왔습니다. 녹음하고 와서 이제 저녁 겸 이제 잠잘 겸 이렇게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잠깐 깼는데 한 2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시인가 보자 그러고 이제 시계를 봤더니 아직 미국 증시는 열리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기사들이 있나 그러고 쭉 봤는데 잠시 후에 이제 속보라고 딱 뜨면서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왜 중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관세를 때렸을까요? 중국이 원했던 건 이겁니다. 미국 증시 하락해라 이거죠. 왜냐? 중국 증시는요. 하락해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예,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 증시 하락하면은 임기가 만료됩니까? 어떤 주석 자리에서 내려옵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베이다이어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된 게 바로 시진핑 주석이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알고 있죠. 김정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래 한번 니네 8월 23일 날 목요일 뉴욕 증시 한번 개박살 나봐라 하는 의미에서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어찌 보면 폭탄을 투여한 거죠.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전 이게 걱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내렸지만 이제 조만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이라며 중국판 블랙리스트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중국의 반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나대면 안 되거든요. 예. 나대면 뭐가 안 되냐면 왜 안 되냐면 나대면 나댈수록 트럼프한테 더 불리해집니다. 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중국에다가 맞받아치고 세지면 세질수록 증시가 하락합니다. 예. 증시가 하락하면 지금 상황에서 증시 하락은 막말로 금리를 인하해도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아하고 경제가 침체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냐면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만든 대통령,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이긴 대통령, 이러한 메달을 달고 재임하는,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을 꿈꿨다면, 만약에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나대면 나대는 순간 어떤 일이 되냐면, 재선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경기 침체를 자기 발로 만든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될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나대면 안 되거든요. 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수습을 합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자 바로 우리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팀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21일 날 우리 중국이랑 전화통화를 협상했거든? 그리고 중국 협상팀이 9월 달에 무역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와. 이거 우리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또 중국이랑 통화하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중국이 관세 폭탄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걸 염려해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느냐? 오후에 중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마자 10월부터 지난번 2,500억 달러 관세 25%를 3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해라. 우리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솔직히 그들이 없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얘기하면 먹힐까요? 자, 10월부터 2,500억 달러 관세 25%에서 30%로 인상하면 중국이 떨까요?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25% 관세에서 30%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봤자 이미 25%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 중에서 그냥 5%더 맞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8월 23일 뉴욕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중국이 미국 제품의 관세 부과를 때리는 거 보면서 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이제는 철저하게 이용하겠구나. 그 약점이 뭡니까? 예, 증시 하락입니다. 이제 증시 하락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노벨 평화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꿈꾸는 그런 기록들을 세우면서 또다시 계속 백악관에 머무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만들어버린 대통령.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신의 계시를 받아서 했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웃기는 코미디 같긴 하지만 글로벌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건 코미디라는 거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슬픈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중국이 이번 관세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뭔가 또 해결책이 나오는데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뜨는 전략으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협상의 기술을 썼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 주 8월 말 혹은 9월 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의 주식 매도 사태가 발생할 리스크가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이변의 현재 증시 랠리는 막연한 낙관론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쓰리도 9월 달에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참 신기한 게 제가 일요일마다 올려드리는 그 기획방송이 마치 한 주 증시를 매매하는 그 전략처럼, 예. 제가 지난주
8월 18일 날 방송해드렸던 부분은 갖고 계신 주식들 좀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9일부터 이제 8월 한 20일, 21일, 즉, 코스피 시장이 1960포인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 그 이상이라니까요. 2008년도 리먼 사태는 명함을 못 내밀 일들이 전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기가 저는 노무라가 생각하고 있는 8월 말 9월 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은 난 옛이고 오히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날 하락을 무역 분쟁이라고 치부해 버렸고 중국이 미국에다가 관세 부과했을 때 미국도 보복 관세를 했던 부분이 어떤 우려감을 확산시켰지만 어쩌면 이제 미국 쪽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수습할 거예요. 그렇다면 9월 달에 중국 팀이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9월 달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이런 부분이 리먼 사태 같은 상황을 만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9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그때까지는 그나마 좀 버티겠는데 그때 이제 또다시 노무라라든가 이런 애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 안 터질 것 같네요. 괜찮아요. 이제 위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따위 얘기하면서 또 투자자들한테 시장에 뛰어들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진정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미쓰리가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미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생각할 여지들이 많았고 준비할 시간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너무 저와 시장이 같은 속도로 지금 같이 달려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가 먼 미래 얘기가 아닐 거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위기 대응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8월 25일 방송에서 지난주 증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요일이니까요. 또 글쎄요. 저는 기획방송을 그렇게 한 주 매매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획방송을 준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서 기획방송이 마치 그 주 한 주를 대응하는 그런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또 고민해보고 기획이 되면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